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던 시기 동북아시아 지역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민족이 국가를 세우고 중국도 혼란을 끝내고 통일제국이 들어서게 되죠. 고려는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까요? 오늘은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가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했으니 이때가 10세기 중반이었습니다. 만주 지역에서는 거란족의 야유라보기가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916년 요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발해를 공격해 멸망시키고 만주 지역을 장악했죠. 또 중국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세워지고 멸망하는 혼란기를 거치고 송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 하나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고려도 마침 후삼국을 통일했으니 이제 동북아시아는 한반도의 고려, 만주의 거란, 중국의 송,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국제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우리는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서경을 매우 중요시했죠. 근데 만주 지역에는 바로 거란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는 거란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었죠. 그 결과 고려는 태조 때부터 거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거란은 사신과 선물을 보내 고려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태조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합니다. 이렇게 고려와 거란이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중국을 통일한 송나라는 북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란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란과 적대 관계인 고려에 접근해서 친선 관계를 맺으려고 하였죠. 고려도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는 송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어차피 거란이라는 공동의 적도 있었으니까요. 또한 고려 3대왕 정종은 30만의 관군을 조직하고 국경에 성을 쌓아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시작합니다. 거란의 목표는 송나라를 멸망시켜 중국 대륙을 전부 다 차지하는 거였어요. 근데 송나라를 공격할 때 뒤에서 고려가 거란의 영토를 침범하면 앞에는 송, 뒤에는 고려, 이렇게 양면으로 포위될 위험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거란은 송보다 국력이 약한 고려를 먼저 치고 후방을 안정시킨 다음 송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993년, 거란의 1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고려는 거란의 침입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송나라랑 싸우느라 고려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려 조정에서는 처음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 서경 이북의 땅을 내주고 거란군을 돌려보내자는 의견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서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서희는 거란의 침략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거란이 송나라를 칠 때 고려가 뒤에서 거란을 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 의도 말이죠. 그래서 거란은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기를 원했어요. 서희는 이를 알고 거란군의 진영으로 가 거란 장수 소손영과談判을 벌이게 됩니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소손영이 나는 큰 나라의 귀한 사람이니 그대가 뜰에서 나에게 절해야 한다 라고 하자 서희가 신하가 임금에게 절할 때나 뜰에서 하는 것이다. 두 나라 대신들이 만나는 장소에서는 그럴 수 없다 라고 했죠. 그러자 소손영이 고려는 옛 신라 땅에서 나라를 세웠고 고구려의 옛 땅은 거란의 소유인데 고려가 차지하였다. 또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송을 섬기게 되어 출병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거란이 고려보다 우위에 있는 나라이고 고려가 거란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송과 친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침략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서희는 아니다. 우리 고려가 후고구려의 후예이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하였다. 오히려 거란의 동경이 우리 국경 안에 있다. 그리고 압록강 근처도 우리 땅인데 현재 여진이 차지하여 길을 막아 거란과 국교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진을 쫓아내고 길을 통하면 국교를 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거란의 영토도 고려의 것이고
거란과 국교를 맺고 싶지만 압록강에서 여진족이 이를 막고 있어서 국교를 맺을 수 없던 상황이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결과 거란은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는다는 조건으로 군사를 철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진족이 차지하고 있던 압록강 동쪽의 강동 육주를 고려의 땅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에도 손꼽히는 외교적 승리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압록강까지 영토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의 조건을 싹 다 무시하죠. 송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자 거란은 고려를 다시 침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딱 고려에서 강조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새로운 왕, 현종을 세웁니다. 거란은 이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침략해옵니다. 이게 1010년에 발생한 거란의 2차 침략입니다. 이때 거란군은 파죽지세로 내려와 고려의 수도인 개경을 함락시켜 고려의 현종은 나주까지 피난을 가게 돼요. 그래도 다행히 양규라는 사람이 거란군을 물리쳤고 거란은 또다시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고 고려왕 현종이 직접 거란으로 와서 거란 황제에게 인사를 드리라는 조건으로 철수합니다. 그러나 고려가 이런 거란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죠. 일단 거란군이 철수하자 고려는 태도를 바꿔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거란은 이전에 넘겨줬던 강동 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세 번째 침략을 시도합니다. 이게 1019년의 3차 침략입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 전투가 벌어져요. 바로 강감찬이 이끄는 고려군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거의 전멸시킨 귀주대첩으로 거란군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 결과 거란군은 물러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고려에서도 이에 대한 방비책으로 압록강 하구에서부터 동해의 도련포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긴 장성, 천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이렇게 세력을 키웠던 거란도 얼마 못 가 다른 민족에 의해 무너집니다. 바로 여진족 완颜부의 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고 거란을 멸망시키는데요. 원래 여진족은 만주, 함경도, 평안도 등에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까 서희가 소소년과의談판을 통해 얻어낸 강동 육주에도 여진족이 살고 있었죠. 이러한 여진족들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면서 말과 가죽을 바쳤으며 고려는 이들에게 식량과 옷, 그리고 부족장들에게는 고려의 명예관직을 부여해 조용히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12세기 이후 거란이 쇠퇴하면서 여진족이 부족을 통일하고 점차 세력을 확대하게 되면서 고려와 충돌하게 됩니다. 여진족이 계속 국경을 위협하자 고려의 윤관이 등장해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한 특별 부대를 만들기를 건의합니다. 그 결과 기병, 보병, 승병으로 구성된 별무반이 조직됩니다. 예종 때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쪽에 살고 있던 여진족을 몰아낸 이후 9개의 성을 쌓아요. 이를 동북구성이라고 합니다. 이 동북구성의 위치는 함경도에 있었다, 길주 이남에 있었다, 아니면 두만강 유역에 있었다. 이러한 설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들게 여진족을 몰아내고 9개의 성을 쌓았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여진족이 다시는 고려 국경지역을 침범하지 않겠다, 위협을 가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돌려주기를 간청해요. 실제로 동북 구성은 수비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다시 여진족에게 돌려줍니다. 목숨을 걸고 여진족을 토벌한 윤관은 반대파의 모함으로 관직을 잃게 돼요. 이후 여진족은 세력을 더욱 키워 아골타라는 부족장이 여러 부족을 통일하고 1115년 금나라를 세우고 뒤이어 거란을 멸망시킵니다. 여진족의 세력은 막강해서 송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해 송나라 북쪽 영토를 빼앗고 지금의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있는 화북 지역까지 전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세력이 커지니 당연히 고려에게도 무언가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겼지만 이제는 국력이 역전되었으니 고려에게 금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즉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고 강요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려도 자존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이 말을 무시했죠. 그러나 당시 고려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자겸은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다음 사료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금이 옛날에는 작은 나라였지만 중흥하여 요와 송을 없앴습니다. 군사는 강하여 날로 강대해지고 있으니 형편상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김은 옛날 어진 왕의 도리이니 마땅히 사신을 보내 방문해야 합니다. 이는 금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기자는 내용이에요. 이자겸은 금나라와 갈등을 지속해 전쟁이라도 나면 자신이 권력을 잃을 것을 우려해 강제적으로 금과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금나라를 임금의 나라로 섬기게 되면서 금과의 전쟁은 막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일반 농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고려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 있던 여러 나라들의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서로 화친관계나 적대관계를 맺으면서도 교류를 활발히 했습니다. 특히 고려는 송과 아주 활발하게 교류했는데 국가 차원에서 사신을 보내고 학자와 승려들을 보내 송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송나라도 거란과 여진에게 항상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송나라는 고려 사신에게 특히 잘해줬다고 합니다. 고려는 거란과도 세 차례의 전쟁 이후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거란도 불교가 번성해서 불교 경전을 모아놓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경이 있었는데 고려가 이를 보고 이후 고려 대장경을 만드는데 큰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일본과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고려의 대외 교류에서 특이한 점은 대식국이라고 불린 중동의 이슬람 상인이 고려까지 와서 교류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대규모 상인 선단을 이뤄 교역을 위해 찾아왔는데 한꺼번에 100여 명씩 오기도 했으며 이때 이슬람 상인들이 고려를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서방 세계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활발한 대외 교류는 개경에 맞닿아 있는 예성강 하구, 병란도에서 주로 이루어졌어요. 송나라의 상인들이 병란도로 오는 항로는 북쪽과 남쪽에 있었습니다. 북쪽 항로는 산둥반도의 등주에서 출발해서 병란도와 연결되었고 남쪽 항로는 명주에서 출발하여 흑산도를 거쳐 병란도로 이어졌습니다. 이 남쪽 항로를 통해 이슬람 상인들도 왕래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와 대외 교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송과는 항상 친선관계를 유지했고 거란과는 적대관계를 유지하다 3차 침입을 막아낸 이후 외교관계를 맺게 되죠. 여진과는 동북 구성을 빼앗고 다시 돌려주는 등 복잡한 상황을 겪다가 여진이 강성해지자 임금의 나라로 섬기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교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송나라를 중심으로 거란, 여진 모두와 교류가 이루어졌고 심지어는 이슬람 상인까지 드나들면서 고려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발전해 나갑니다. 이렇게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가 안정을 찾을 무렵 다시 고려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반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